오셨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국민택배 배달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배를 요청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이쪽 가운데로 좀 서주시고요. 네. 네. 택배를. 네. 네. 위원장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네.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힙한 분들과 뵙게 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성수동은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의 성지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문화를 주도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는 이 두 분이 제시해 주신 기후 환경 관련한 요청해 주신 공약을 택배로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네.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 원래 뭐 하는데요? 스타트업, 여기도 스타트업 공간입니다. 네. 멋집니다. 그걸 잘 담아주세요. 저 말고 여기를 좀 잘 담아주십시오. 여기 이름은 뭐예요? 여기 샘버스입니다. 샘버스. 제가 잊지 않고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네. 저는 주문한 박스 열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 안에 있는 공약 카드도 꺼내봐 주세요. 박스 여기다 주시고요. 네, 두 분이 같이 들어주시고 공약 카드 같이 들어주시고 네,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분들 오늘 의상 초록색인 거 보이시죠? 네, 저희 오늘 기후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국민의힘의 기후변화 전문가로 인재 영입된 김소희입니다. 오늘 우리 당이 기후변화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인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기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후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제일 신나는 기분의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너무 제가 좀 업되지 않도록 제가 너무 업되면 자제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조지연, 서영인 이 두 분의 기후 스타트업 창업가들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는 취지의 기후 산업 성장 미래 택배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오늘 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인이 된 거고 한 2달 정도 해봤는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다 알겠고 다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는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라는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액세서리식으로 툭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작 컨트로버스한 문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정치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정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달 뒤, 길어야 몇 년 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근시적으로 하는 정책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대개 맞는 답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게 과연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 나라와 이 동료 시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인 어떤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런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1월 18일 날 처음 우리가 유희동 정책위장님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크게 2가지 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불합리한 격차의 해소.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기후 위기 대응 공약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김소희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처럼 기후환경 분야의 국민인재분들을 당으로 꾸준히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런 직접 이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상당히 혹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후 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정답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토론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정책은 우리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은 위임받은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정치가. 저는 권력은 이런데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택배 사원인 제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잖아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일까요?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정도는 약해서 이것 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리백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온실가스의 개념이니까요. 이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그걸 이끄실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역이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희는 2027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겠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뤄내도록 녹색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배달해 드립니다. 저기 그렇게 나와 있죠? 아울러 기후 산업을 키우고 국제 저탄소 경쟁을 녹색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미래 택배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저와 같이 오신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 동료 택배 사원분들께서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공약을 정말 성심껏 준비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께서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주셨고요. 공약단 위원님들 뒤에 계시죠? 그리고 저희 4명의 영입 인재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4명 영입. 네. 4명의 영입 인재. 그래서 이 준비된 공약 중에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이 대표 공약 2개를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대응 패키지 공약을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후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인 기후 위기 대응 기금 규모를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2배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 대응 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하는 등 일반 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한편 26년부터 30년까지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상의 유상 할당도 확대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복권기금, 정부 출연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 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또한 녹색 금융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 사업의 효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 위주로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 기준들을 평가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후대응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원전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 공유 등의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내의 청정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해 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 톤 그리고 국내에서 100만 톤을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물류 항만 지역에 청정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수소 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6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59기 중에 28기를 폐쇄해야 하는데 충남, 인천 등의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수소, 혼소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등 수소를 활용한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 관련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열, 조력 등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등 댐 주변에 수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조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도 적극 생산하겠으며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고 이를 여수, 대산, 포항 등 산업단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것, 재원, 조직, 그리고 기술을 뒷받침하는 공약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국민 인재들이 나눠서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림 인재님께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저는 녹색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영입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영입 인재 정혜림입니다. 기업에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수립하며 기업의 저탄소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껴왔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그 수익금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2026년에서 3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산업별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탄소 차액 계약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겠습니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 차액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그린 수소, CCUS와 같은 혁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 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탄소 저감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 또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탄소 중립 설비 교체와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지원 한도를 단계적으로 500억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상할당 대상인 대기업, 공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중소 중견기업이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형준 국민인재님께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영입인재이자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영준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공약은 기후산업 육성 관련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 및 국가센터를 활용해 지역 기반의 기후테크 산업을 발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그린테크, 스마트 농업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탄소 중립 솔루션 전문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전력 데이터 센터 구축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2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인 CCU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성훈 인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영입인재 심성훈입니다. 네, 저는 환경 분야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만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에게 절실한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왔습니다. 기후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성에 필요하면은 이제 혁신 기업들을 양성하며 안정적인 사업 궤도에 올리는 데는 금융 정책 개선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공약은 녹색 금융 확대 내용으로 기후 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째, 한국형 녹색 채권과 증권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녹색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4조 7천억 규모 녹색 채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비해 발행이 어려운 공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의 지원 금리를 높이겠습니다. 채권을 통해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58억 원 수준의 이자 비용 지원을 2026년까지 500원까지 늘려서 현재 1,500억 원 증권 발행 규모를 7,500억 원 이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둘째, 민간 합동 녹색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테크 보유기업과 환경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4천억 원 규모 미래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 펀드도 새롭게 조성을 해서 기후 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와 자체 재원으로 6개의 넷제로 사업에 3,800억 원의 대출, 투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시켜 탄소 감축을 위한 미래기술 투자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맞게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녹색 여신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도 실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당의 공약은 곧 실천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김소희 총장님,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공부하시면 기후 다 아니 아실 저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있습니다. 딱 아는 수준만 가지고야 뭐 저희가 그런 걸 펼칠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거를 우리 예산 범위라든가 우리의 조직 범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희망입니까?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다 체크하고 마련한 공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네. 우리 연단위 예산이라든가 네, 그 맞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단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다 네. 검토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도 저희가 재원을 그냥 2배로 늘리겠습니다라고 지르지 않은 것입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공약이 좀 미흡할 수도 있어서 오늘 기후 공약과 관련된 중요한 이해 관계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기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후 스타트업 창업할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제안의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바라는 점을 말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씩 간단히 자기 소개랑 함께 의견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우선 택배를 요청드린 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지현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Z 세대의 수식어라고 하면 얼죽아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뜻인데, 저는 다회용 컵을 조금 더 재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걸 단순히 뭔가 써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얼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도리보틀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조지연이라고 합니다. 자판기를 통해서 이제 난 얼음을 쓰고 싶다. 근데 얼음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없잖아요. 마트에 간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난 그냥 얼음만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판기를 통해서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다회용 컵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더라도 뭔가 좀 실질적으로 시장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비즈니스이고요. 네, 얼음 장사를. 그래. 네.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책들이 굉장히 저는 섬세하게 많은 관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서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표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친환경 기후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협력을 요청드리거나 할 때 보면 원래 전통적인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체계들은 보통 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시적인 재무적 성과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성과가 바로 나와야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기후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장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협력이나 그런 것들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 소통의 간극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그러긴 어렵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기업은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공공기관, 대학교 같은 대형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좀 친환경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들을 의무적으로 조금 신설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용도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저희가 소통도 조금 더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소희 감사합니다. 총장님, 우리 당의 실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답을 하고 제가 네. 틀리거나 뭔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중간에 개입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기후 문제를 비즈니스로 결국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같이 초반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공약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통 채널이 여러 군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플랫폼처럼 연결해 주는 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 중에서도요. 그런 창구를 하나 모아서 기후 관련한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정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정부가 해줬을 것을 하는 것을 이게 보면 각 분야마다 다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있는 법무부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서들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각각 알아서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저희가 준비할 거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영인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버려지는 타이거 새우 부산물을 타이거 새우, 네, 새우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바이오 소재로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4살이고 창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결국엔 수요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의 인식이 제고돼야 사실은 저희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기후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까지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기반의 학습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기후 위기에 별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젠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면한 적이 없었는데 방글라데시에 직접 가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실제로 기후 위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토양 염화가 심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매해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도 사실 그 농민분들께서는 이게 왜 떨어지는 건지를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그 농업 생산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해외에 직접 나가서 그런 취약계층이나 혹은 기후 빈민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기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가들의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 기본적인 창업 프로세스가 사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다지면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한국 청년들이 방글라데시에 직접 가서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조금 핏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서 유럽 청년들 오는 것보다 한국 청년들 오는 걸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과 국가적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은 말하는 게 별로 위선적이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기후위기라고 하면 되게 위선적인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에서도 조금 벗어나고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과도 어떤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얘기를 하면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창업가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아이템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부딪혀 보면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설립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CT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 규모가 굉장히 큰 반면에 그것이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단계별로 지원을 굉장히 잘 해주듯이 이런 기후 창업에 관련해서도 창업 단계 프로세스들이 일원화되고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코이카 CTS는 지원해 보시거나 직접 활용해 보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그 산하 프로그램으로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나 혹은 참여가 가능한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해외 개발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해외 교육받는 그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거든요. 다만 저도 뭐 정부에 오래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정부는 그런 문제를 되게 관료적으로 구획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좀 세심한 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하나 이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합니다. 타이거 새우의 부산물로 뭘 하시는 거예요? 네, 타이거 새우 부산물이 기본적으로 키틴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키틴이 이제 ESG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쓰이는 분야 자체는 기능성 건강 기능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작물 활성제 혹은 이제 비료, 친환경 비료, 혹은 펫푸드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개발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타이거 새우 부산물을 활용해서 토양 염화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작물 활성제를 현재 지금 개발하고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24년을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대단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사는 분과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창업 지원단 같은 게 꽤 있죠. 환경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데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하나 지원받으면 하나 지원 못 받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좀 이 보험 상품 엮듯이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걸 그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법무장관한테 피해자 지원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묶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게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지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한데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힘이라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힘인데 그 정보의 격차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영인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건 기후테크 중에서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글로벌에서 핫한 아이템입니다. 네. 이어서 앞쪽에 유서영 총괄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기후테크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임팩트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 이슈와 관련해서 투자사, 아까 여기 오늘 많은 창업자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반가운 마음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사의 입장에서 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를 제 질문을 미리 보신 것처럼 또 답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 이슈에 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역할, 뭐 예를 들면 기후 에너지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신설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초기 기업의 경우는 기술 성숙도가 굉장히 낮고 기술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의 경우에는 규모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제 부처 간 통합이나 뭐 이런 위원회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부서 간이나 산업 간의 사일로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개별 기업이 일일이 규제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를 통합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나 다른 의사결정만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저희 같은 투자사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좀 그런 부서가 신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2030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기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수요자로서 좀 기업에게 이 시장이 진짜 열리는 시장이고 너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107개 정도가 나왔다고 전체 유니콘 기업이 107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중에 기후테크 기업은 한 9개 정도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테크 산업은 그 침체된 와중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평균 수익률로 한 3.7%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기후테크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사라던가 아니면 기후테크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뭐 테크 기반 기업들이라던가 그런 뭐 대학의 인재라던가 뭐 다양한 산업군의 인재들이 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면 저희 같은 뭐 그 혁신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 못했는데 두 분 다 유니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후특위의 상설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머리만 있는 거 말고 뭐 법무부나 노동부나 이런 것처럼 부처 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것이죠. 저는 충분히 설득됩니다만 선생님 그거 한번 국민들이 보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벤처 캐피탈로서 이런 분들한테 투자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냥 정부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퍼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자체로 비즈니스 구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떤 구조로 이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왜 성장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아마 대부분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저는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당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이, 유망하기 때문에 투자해라. 그리고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떤 정책적으로, 인센티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굉장히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에서 탄소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스콥 3까지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것은 뭐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이것은 이제 그냥 일반 기업들도 우리가 뭐 기후 문제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당위를 갖지 않은 일반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다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유니콘 기업들은 지금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9개 정도 이제 작년 기준 기후테크의 9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 뭐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에서 좀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던가 좀 소재에서 좀 혁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게 한국의 기후 문제를 해결했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규모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좀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을 잘 학습하고 또 그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창업했을 때 경쟁이 안 되는 건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 기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기술 개발에 충분한 시간과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나 재무적 지원들이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지원의 개념이라기보단 투자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가 더 잘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더 잘 지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환경 관련해서 유니콘 기업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위 의장. 예, 제가 유서영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답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규모, 속도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 가칭을 주장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크게 공약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기후위기 관련 공약이 거의 마지막 공약, 이제 위원장님 모시고 택배라는 형태로 하는 마지막 공약 발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저출생 문제를 뒀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후위기 문제를 뒀습니다. 이것은 숨이 상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문제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현상이지 사실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요. 특히 저출생 문제는 기후위기보다는 훨씬 더 인식의 시기가 빨라서 여러 차례 준비가 돼서 저희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는 먼저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재원 문제, 두 번째가 거버넌스거든요. 근데 거버넌스가 준비가 돼야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방식들이 해결 접근할 방식들이 저희 감이 잡혔기 때문에 인구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부총리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냈지만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비슷한 양상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또 학습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중간 조직으로 둬서 할 것이고 지금 그 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기후에너지부 같은 형태의 종합적인 부처의 설립이 될 거다라는 저희의 생각을 비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임팩트 금융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도 몇 해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미 이것은 금융이 들어올 정도면 산업화에 대한 기반은 충분히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기술의 발전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의 발전이 기후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고 앞서 모두의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기업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녹색금융에 대한 약속을 이번 공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이 열뎌져가지고 아직 세 분이 더 말씀 주실 분들이 남아서요. 앞에 두 분은 이제 갓 창업을 하신 분들이시고, 이 뒤에 두 분은 정말 유니콘 기업을 꿈꾸고 계시는 기업들입니다. 네, 김종규 대표님 먼저 작년에 CES에서 혁신상 받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식스테르츠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산 전원을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 기업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똑같은 얘기 반복일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개혁입니다. 저는 공공이나 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믿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토대 하에서만 기후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인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0개의 스타트업 중에 하나 정도는 아마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과의 소통에는 별도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코스포에서도 나오셨는데 이런 기회를 좀 정례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우리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데서 하는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뭐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식의 신기술을 얘기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이권의 관점으로 개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의 오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이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절대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수준은 저는 제가 아는 거에 120%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뭔가 규제를 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많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되고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돼야지, 저희가 먼저 이제 이게 규제가 먼저 나가면 과거에 태양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아는 쪽과 아닌 사람들의 정보 차이를 이용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차이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커나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서 주도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룰을 개입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광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엔체 대표이사 박광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는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유럽 탄소국 경제라든지 요새 KSSB라고 부르는 기후 공시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뭐 리포트 형태로 공시를 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니즈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그거 하려면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고액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기업들의 내부 전문가 없이도 측정을 하고 리포팅을 하고 줄여나가는 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기후 공시를 해야 되는 대기업들, 그다음에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 이런 수출 기업들이 뭐 탄소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았을 때 내부 전문가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사실 이런 규제들이 유럽에서 대부분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랑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심각한 거고 안 하면 못 팔 수도 있구나 물건을, 이건 다들 동감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어떻게 되지? 라고 봤었을 때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빨리 우리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다. 글로벌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필요가 좀 있다고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대응을 하고 전환을 하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비용이 당연히 안 들던 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안 들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나라에서 그런 거에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또 그 비용을 싸게 만들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쪽에도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지원이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의무화 정도가 좀 국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많이 돼 있진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글로벌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은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고 중국은 26년부터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저희는 이제 뭐 26년부터 한다, 27년부터 한다, 이제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할 거야만 나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무화 시기에서 금융이나 기재부가 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가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의무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따라갈 것인지를 좀 국가 전략적으로는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도 그 산업의 현황을 보고 조금씩 늦춰가는 현황이어서 저희도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정원 대표님이 아주 잘 모든 내용들을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이 소속돼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ESG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님과 이름이 비슷한데요. 한정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그 기후 산업, 친환경 스타트업들의 사실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으로도 사실은 경제적 이득을 조기에 창출하기 좀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간 없어지지 않을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도 있지만 친환경이고, 그래서 저희 친환경 또는 기후 산업 하는 스타트업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를 받기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많은 그 투자사들의 그 기반이 되는 게 모태펀드고, 그래서 모태펀드에서 이제 많이 그 투자가 더블링 되면서 펀딩이 되는데, 거기 펀드의 주목적에 기후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넣는다면 아무래도 좀 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 가정에서 분리수거, 분리배출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그린고라운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독일과 유사하게 이제 분리배출을 잘하는 선진 국가 중에 하나인데, 실제 자원별로 재활용률은 되게 낮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을 하고 수집, 운반, 집하하면서 혼합되기 때문에 이 자원별 선별률이 떨어져서 결국은 절반 이상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자원을 규모 있는 재활용 공장으로 직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법 같은 데서 이제는 제조, 유통, 소비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좀 재활용, 재사용을 감안해서 좀 제조를 한다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자원별 재활용률도 올라가고 이제 국가적으로 순환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김소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다만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그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운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워낙 위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같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어쨌든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기후 공약은 1탄입니다. 저희가 또 2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적으로 배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국민택배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네, 전체 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네.